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문제를 논할 때 도마 위에 가장 자주 오르는 최고의 악당은 단연 이산화탄소일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태양에서 날아온 에너지를 대기 안에 가둬서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다. 이 온실가스를 재활용해서 무해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재활용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꿈 같은 일을 실현해줄 후보로 햇빛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기에서 추출한 이산화탄소를 햇빛 아래서 물과 결합시켜 연료와 같은 유용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재료화 공정은 입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비슷하지만 인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공잎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연료를 태우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이것을 또다시 햇빛과 물과 결합시켜서 더 많은 연료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리지 않은 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악역의 전문이었던 이산화탄소가 이용한 자원으로 변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활용 사이클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햇빛을 이용하여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성된 수소는 무공해 수소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요즘 출시된 전기 자동차의 문제점은 배터리를 충전할 때 화학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소모될 때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지만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에 여전히 화석 연료를 써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요즘 전기 배터리를 사용할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를 연소시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즉, 연료전지는 석탄이나 석유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연소되는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연료전지에 기반을 둔 산업 인프라는 전기 배터리보다 훨씬 뒤처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을 분해하여 얻은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서 소중한 탄화수소와 연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연료는 연소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만 수소와 다시 결합시키는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순환하는 새로운 사이클이 형성되어 대기에 누적되지 않으면서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온실가스의 양을 늘리지 않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단체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인공광합성 공동연구센터의 소장인 해리 애트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탄소 연료의 악순환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잎은 정말 대담하고 창의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지구온난화와 버려온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악당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수많은 톱니바퀴 중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재활용을 실현해줄 해결사는 단연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물리학자 알리엘 카파라니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여 수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용한 가스를 생산하려면 새로운 이산화탄소 촉매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빠르게 진척될 것이다. 이런 꿈같은 기술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일본의 화학자 후시지마 아카라와 혼다 게인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2년에 이산화티타늄과 백금으로 만든 전극의 빛을 쪼여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 공정의 효율은 0.1%에 불과했지만 원리를 검증함으로써 인공잎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후 화학자들은 비싼 백금을 저렴한 재료로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JCAP의 연구팀은 전극을 반도체로 제작하고 니켈을 촉매로 사용하여 10%의 효율로 물을 분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연료를 생산하는 어려운 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어서 다른 분자와 좀처럼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의 화학자 데니얼 로세라는 자신이 방법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랄세토니아 에우트로파라는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11%의 효율로 연료와 바이오매스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현한 인공 광합성이 천연 광합성보다 100배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화학이나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고비는 모두 넘겼습니다. 결국에 남은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이산화탄소 재활용에 거금을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하버드 대학교의 파멜라 실버는 탄소를 재활용하기 위해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와인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생물을 이용하여 설탕을 발효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화학자 양페이동도 생명공학의 박테리아를 사용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미세한 반도체 나노와이어를 사용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후 나노와이어에서 배양된 박테리아에 수소를 공급하여 부탄올 같은 천연가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위에서 언급한 기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개선돼 왔습니다. 낯선 화합물질의 효능을 확인하려면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수많은 전자를 이동시켜서 결합을 파괴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해서 새로운 양자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일련의 산화 반응에서 생성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양자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이산화탄소의 결합을 끊고 수소와 결합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광합성과 인공립의 마지막 남은 과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해 준다면 고효율 태양전지와 대체작물 그리고 인공광합성을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이산화탄소 재활용법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태양에너지를 영양분으로 바꾸는 광합성을 인간에게 더욱 유리한 쪽으로 개선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을 위협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확량을 늘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양자 컴퓨터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거쳐가여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현대 문명을 가능하게 만든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후손들에게 위대한 과학자가 아닌 전쟁 범죄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는 화학적 과정을 발견하여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과거 한때 농민들이 턱없이 부족한 수확량으로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척박한 땅에 지금은 녹색 작물이 지평선 끝까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식량이 특정 지역에 집중 공급되는 현상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지만 먹거리 걱정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획기적인 변화의 돌파구를 연 사람이 바로 프리츠 하버였습니다. 하버의 이름이 퇴색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의 기술이 고에너지 무기와 독가스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그가 만든 무기에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개발한 하버 보슈법은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 보슈법은 분자 수준에서 반응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개선 없이 거의 원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양자 컴퓨터에 기대를 거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하버 보슈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거나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